오늘 사건은요, 친구 만나 노래방 가고 놀다가 일어난 사건이에요. 너무 평범한 일상 속에서 벌어진 사건이라 준비하면서, 혼자도 아니었는데, 무서워서 거리를 편하게나 다니겠나 생각이 든 사건입니다. 화면에 활어라고 적힌 호텔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운영을 안 하고 있는 폐허가 된 호텔인데, 이 호텔은 일본 지바현에 위치해 있으며 이전에는 러브 호텔이었어요. 1999년 5월 러브호텔로 한창 운영 중일 때 한 외지 커플이 찾아와 호텔에 투숙했는데 다음날 직원이 체크아웃 시간이 넘어 객실 청소하려고 들어왔다가 두 사람이 방 안에서 숨져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미스테리예요. 당시 방바닥에 술병들이 여기저기 나뒹굴고 있었어요. 술 먹고 이 커플 싸웠나? 하지만 이 커플의 몸엔 뚜렷한 외상 전혀 없었습니다. 더 이상한 건 숨져 있는 이 커플의 얼굴 표정이 완전 일그러져 있었다는 거예요. 마치 무언가 끔찍한 것을 본 듯이. 결론적으로 이 사건은 그냥 흐지부지 끝났습니다. 왜 숨졌는지,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그냥 아무것도 밝히지 못한 채 끝난 거죠. 그래서였을까요? 딱 이 사건 이후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투숙객들 중 몇 명이 늦은 저녁에 호텔 복도 끝에서 남녀의 그림자가 쓱 지나가는 것을 봤다고. 이때 술병이 서로 딸랑딸랑 부딪히는 소리도 함께 들렸다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닌 몇몇 또 다른 투숙객들은 이 사망한 커플이 묵었던 방에서 자다가 이상한 남녀의 울음소리도 들었다고. 이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이 호텔은요, 어느 순간 귀신이 나오는 귀신 호텔로 불리기 시작합니다. 이러니 누가 여기서 자고 싶겠어요. 남녀가 서로에게 1분 1초 집중하기도 모자른 시간인데 귀신까지 신경 써야 돼. 자연스럽게 여러 소문들로 인해 이 호텔은 재정난에 빠지게 됩니다. 장사가 더럽게 안 돼. 결국 영업을 중단하게 돼요. 그리고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다시 문을 엽니다. 러브호텔로? 아니요. 완전 싹 갈아엎어가지고 뜬금없는 해산물과 생선을 파는 생선가게로. 그래서 간판에 활어라고 적혀 있었던 거예요. 그럼 장사는 잘 됐을까요? 아니요. 계속해서 망합니다. 얼마 안 가 생선 가게도 문을 닫아요. 그러면서 호텔 간판 위치에 활어라고 적혀 있었기에 자연스럽게 활어 호텔이라고 불리기 시작한 거예요. 생선 가게까지 문을 닫고 그대로 방치가 돼버리면서 이 호텔은 자연스럽게 폐가 귀신이 나오는 곳으로 남아버립니다. 참고로 오늘 사건 귀신 이야기 아니에요. 2004년 12월 22일 새벽 5시 30분 일본 지바현 경찰서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신고자는 유코라는 10대 여고생이었는데 제 친구가 강제로 차에 태워져 끌려갔어요.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제발 제 친구 좀 찾아주세요. 여기서 사라진 카오리는 같은 10대 여고생으로 집안의 둘째 딸. 낮에는 일하고 밤에 공부하던 학생이었습니다. 비록 생활이 녹록진 않았지만 항상 낙천적이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소녀였어요. 거기다 공부도 잘해. 학교에서 장학금까지 받았다고 하니 말 다 했죠. 사건이 발생한 그날 밤은 학교가 방학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날 카오리가 자기 친구인 유코를 만난 거예요. 이때 그녀는 자기 엄마한테 엄마 오늘 쉬는 날이기도 해서 유코 만나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고 좀 놀다가 들어갈게요. 그렇게 둘은 여느 여자들처럼 만나자마자 길거리에서부터 막 폭풍 수다를 떨었어요. 그렇게 얘기를 나누며 걷다가 모바라 역 근처에 다다랐을 때 갑자기 어디선가 몇 명의 남자들이 툭 튀어나오더니 유코와 카오리의 앞을 가로막습니다. 야, 들고 있는 거 다 내놔. 그러면서 이 두 여자의 가방을 다 빼앗아요. 강압적이고 공포스러운 분위기에서 유코가 필사적으로 저항해 가까스로 도망을 친 거예요. 막 도망치면서 뒤를 딱 봤는데 이때 남겨진 카오리 차에 강제로 태워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로 신고를 했던 겁니다. 유코는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바로 탈출해 신고한 거였기에 범인들의 외모와 복장 그리고 차량의 특징까지도 정확하게 다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걸 들은 경찰은요, 딱 느낌이 왔어요. 왜냐? 사건이 발생한 역이 원래 그 일명 오렌지족 양아치들이 판치는 곳이었거든.
얘네들이 다 이 역 근처에 모여가지고 패싸움하고 이런 걸로 알고 있거든. 그래서 실제 이 역 근처 주위에서 강도와 절도 사건이 많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유코가 제공한 단서를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또 양아치 새끼들이 벌인 짓이네. 이 양아치 새끼들이 얼마나 판을 치고 있었냐. 이 역의 직원들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로 정상적인 운영과 승객의 안전이 위협받을 정도였어요. 이런 양아치들 중에서도 한 그룹, 한 조직이 특히 심했는데 그 조직의 구성원은 약 10명 정도로 진상이 말도 못해. 예전부터 강도, 폭행, 진짜 별짓 다 해서 직원들이 여러 번 경찰에 신고를 했었어요. 하지만 매번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그날 밤, 또 모라바역이야? 경찰은 즉각적으로 조치를 취했습니다. 바로 이 문제의 조직원들 10명 다 불러요. 밤새도록 신문합니다. 그리고 이 10명의 조직원들 중 유독 이상하게 행동하는 한 젊은 남성이 경찰의 주목을 받아요. 경찰이 네가 카오리 어떻게 했지? 카오리 어딨어? 나는 아무 짓도 안 했어요. 왜 나한테 그래? 나 몰라요. 그런데 이 말하는 표정이나 말투가 건방지기 짝이 없으면서 누가 봐도 약간 뭔가 있는 느낌이 싹 드는 거죠. 그 사람은 바로 20살이었던 사이토 요시히토였습니다. 얘는요, 5살 때 부모님이 이혼하고 처음에는 엄마가 돌봤어요. 그런데 그가 12살이 됐을 때 말썽을 뭐 이렇게 부려? 야, 나 너 더 이상 못 키우겠다. 아빠한테 가. 엄마가 애를 아빠한테 보내버린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아빠가 한 조직원의 두목이야. 그 두목의 그 새끼인 거예요. 말해 뭐합니까? 자연스럽게 아빠의 행동을 모방하면서 나쁜 짓 다 배우고 자연스럽게 그쪽 길로 빠진 거예요. 아버지의 조직에 들어가 활동하던 요시히토. 그런데 어느 한날 다른 조직원의 차를 훔쳤다가 조직에서 쫓겨납니다. 그 후 그는 자기 친동생이 만든 양아치 조직에 들어가서 실질적인 두목 행세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친동생도 그래. 집안이 왜 이래? 여튼 요시히토와 친동생은요 매우 가까운 사이였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친동생 역시 용의자 중 한 명이 됩니다. 이 형제의 조직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경찰은 또 한 명의 용의자를 추려냅니다. 또 다른 멤버 21살이었던 신메이 카츠노부. 이 카츠노부 요시히토와 옛날부터 그놈의 의형제, 서로 형제라고 부르면서 중학교 때부터 이 남자 혼자 살았네. 거기다 어릴 때부터 강도, 폭행, 공갈 등의 혐의로 소년원을 들락달락. 그러니까 현재까지 용의선상에 요시히토 그리고 그의 친동생 그리고 카츠노부까지 3명이 오른 거예요. 이게 끝? 아니죠. 경찰이 조직원들의 관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4번째 용의자가 또 추려집니다. 피해자 카오리와 아는 사이였던 요시히토의 친남동생과도 친했던 양아치. 당시 4번째 용의자 10대였기 때문에 실명이 밝혀지진 않았어요. 여튼 질이 안 좋아. 이게 끝이 아닙니다. 5번째 용의자가 또 나와요. 또 10대. 실명이 밝혀지진 않았는데 요시히토 아버지 밑에서 일하던 배관공으로 오랜 기간 동안 조직원들과 접촉하면서 점차 범죄 활동에 휘말리게 됐고 결국 이 집단의 외곽의 멤버 중 한 명이 됐습니다. 외곽 멤버. 배관공으로 일을 하다가 자연스럽게 스며든 거죠. 문제는 이 5명 모두 질이 굉장히 안 좋다는 거예요. 경찰은 유코가 제공한 단서와 현장 증거를 바탕으로 이들을 한 명씩 차례대로 체포했습니다. 신문 과정에서 이 멤버들은요, 우리 세계는 의리 아이가! 서로 막 안 했다고 하면서 심지어 서로 막 감싸주려고까지 해요. 걔는 그럴 애가 아니라면서 웃기고 있죠. 이에 경찰은 교대로 반복 신문을 시작했습니다. 지속적인 심리적 압박 속에서 지들이 뭐 얼마나 버틸 거예요. 사건 발생 이틀 후 하나 둘 범행을 자백합니다. 두목인 요시히토 플러스 4명 진술에 따르면 2004년 9월부터 그들은 모바라시와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행인들을 상대로 빈번하게 강도 행각을 벌였다는 거예요. 그들의 주요 표적은
혼자 다니는 여자. 사건 당일인 2004년 12월 22일 새벽 요시토와 다른 4명의 용의자는 렌트한 차를 몰고 모바라역 근처를 배회하면서 범행 대상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눈에 띈 사람이 누구? 노래방에서 나오는 2명의 여자 카오리와 유코였던 거예요. 바로 이들 뒤를 밟기 시작하는데 오호, 이 여자들이 알아서 모바라역 근처 외딴 골목으로 들어가주네. 외딴 골목에 딱 들어서자마자 이들은 그녀들 곁에 차를 딱 세우고 재빨리 차에서 내려 2 여성을 습격했습니다. 카오리와 유코를 넘어뜨리고 입을 막고 그들은 8,000엔 상당의 현금이 든 지갑과 가방, 소지품 등을 다 빼앗고요. 강제로 이 2 여성을 차에 태우려고 했어요. 이 과정에서 유코가 가까스로 탈출에 성공했던 거예요. 그럼 차에 태워진 카오리는 어떻게 됐을까? 이 일당은요, 카오리를 외진 터널로 데려가 가위바위보를 합니다. 야, 누가 먼저 할래? 지들끼리 재밌어, 미친놈들이. 죄송합니다. 가위바위보에서 순서대로 카오리를 범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배강공 남자의 차례가 됐을 때 이때 얘가요, 순간 궁금해진 거예요. 이 여자의 이름이 뭔지, 어디 다니는지. 너 이름이 뭐야? 이것저것 물어보는데 어라? 보니까 내 중학교 동창 친구의 여동생이네. 제가 앞서 그랬잖아요. 카오리 둘째 딸이었다고. 이 배광공이 카오리의 첫째 오빠 친구였던 거예요. 그 순간 카오리 역시 그를 알아봅니다. 오빠 저 맞아요. 저 친동생이에요. 몇 번 우리 집에 놀러 왔었잖아요. 이 순간 깜짝 놀란 배광공이 이 사실을 자기 다른 일당들한테 다 얘기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것들이 걱정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야, 제 오빠가 네 친구면 네가 어디 다니고 어디 사는지까지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야? 쟤 풀어주면 바로 다 얘기하고 신고할 텐데 그럼 우리 바로 잡히는 거 아니야. 카오리 옆에서 이것들이 이렇게 대화를 나누니까 카오리가 아니에요. 저 절대 신고 안 할게요. 조용히 입 다물고 있을게요. 제발 살려만 주세요. 애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내린 결론은 풀어주면 안 돼. 그래서 이들은 다시 카오리를 약 20km 떨어진 한 폐가로 데려갑니다. 그곳이 어디? 맨 앞서 말씀드렸던 화로 호텔이었던 거예요. 자기들 딴에 잔머리 굴린 겁니다. 여기가 귀신 나온다고 소문이 나서 거의 아무도 안 찾아와. 주변에 얼씬하는 사람도 없을걸? 설사 귀신이 있다고 해도 이것들 하는 꼬라지가 더 무서워서 나타나겠습니까? 12월 22일 이른 아침 6시 30분경 이들은 카오리를 여기로 끌고 와서 또다시 범합니다. 사람 새끼들이 아니에요. 이 22일 하루가 카오리에겐 얼마나 지옥이었을지. 지들 할 거 다 한 후에 이들은요. 야, 뭐 쪼를 거 없냐? 와, 나이들도 그렇게 많은 게 아닌데 서스름 없이 야, 뭐 쪼를 거 없냐? 그렇게 찾은 게 전선이었습니다. 그걸로 이제 죽인 거예요. 와, 저는 다른 것보다도 아예 살려두지 않을 생각으로 여기로 데리고 온 거잖아요. 이게 행동으로 옮긴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두려워하긴커녕 직전에 즐겼습니다. 아니, 누가 먼저 범할래 하면서 막 즐겼잖아요. 그리고 무슨 게임하듯이 야, 뭐 쪼를 거 없냐? 5명이 함께 있었기에 이런 건방짐이 나올 수 있었던 걸까요? 아침 9시경 모든 범행을 마친 이들은요. 야, 이거 어떡해? 그냥 두면 바로 걸릴 텐데? 호텔을 싹 뒤집니다. 거기서 올레! 야, 이거 봐봐! 해산물을 보관하던 냉동고를 발견한 거예요. 안에 있던 모든 걸 버리고요. 거기에 카오리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야, 가자! 경찰은요, 바로 문제의 화로 호텔로 향했습니다. 정말 낡은 방 한가운데 덩그러니 바닥에 쓰러져 있는 냉동고가 그 안에서 카오리가 발견됐어요. 그런데 그때 그녀의 상태가요. 온몸이 멍에 상처 투성이었대요. 아무 잘못을 한 게 없었어요. 너무 억울하잖아. 이 5명은요. 범행 동기에 대해서 카오리가 자신들이 저지른 강도 행위를 폭로할까봐 죽였다. 여러분, 이게요. 멍청하기 짝이 없는 말이에요. 여러분, 강도죄가 셉니까? 살인죄가 셉니까? 강도짓 한 걸 폭로할까봐 죽였다. 왜 방귀 나올까봐 똥 쌌다고 하지. 어리석기 짝이 없어요. 더 짜증나는 건요. 이렇게 다 드러난 이후에도 이들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었다는 거예요. 피해자 가족들에게 사과 한번 하지 않았고요.
조사 받을 때도 쳐 웃으면서 건방지게 받았습니다. 여기서 화가 나는 건 제가 앞서 범인들 얘기하면서 요시히토 그리고 카츠노부 얼굴 다 공개하고 다 했어요. 하지만 나머지 3명에 대해선 배관공이다, 뭐 요시히토의 친동생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다 10대였으니까. 그래서 모두 비공개가 된 거죠. 이것뿐이게요. 이 3명은요, 형량 또한 적게 나와요. 이 문제는 우리나라도 많이 나오고 있죠. 나이가 법의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변명이 될 수 있나? 이 사건이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을 때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집니다. 2005년 10월 14일 배광공이 감옥에서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겁니다. 그가 이런 선택을 한 것이 피해자에 대한 죄책감 때문인지 아니면 단순히 범죄 처벌을 감당하고 싶지 않아서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후자가 아닐까 생각을 한다고 해요. 처벌받을 게 무서워서. 한 달 후인 2005년 11월 16일 재판이 열렸습니다. 결론은 주범인 요시히토와 카츠노부 무기징역, 요시히토의 친동생 징역 14년, 또 다른 공범 징역 13년 땅땅땅. 현재 요시히토의 친동생과 또 다른 공범은 징역을 다 살고 나왔다고 하고요. 나머지 주범 2명은 아직까지도 복역 중이라고 해요. 이로써 사건은 끝이 났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은 범인들이 강도 행위를 숨기기 위해 더 심각한 살인까지 저지르는데 주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멍청해서 아무 죄 없는 여자를 이렇게 만들었고 자신들 또한 평생 감옥에서 썩게 된 거예요. 작은 잘못을 덮으려고 더 큰 잘못을 저지르는 이런 어리석은 짓은 우리 하지 맙시다. 오늘 제가 준비한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사건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 많이 남겨주세요. 댓글과 좋아요는 제가 준비하는데 정말 많은 힘이 됩니다. 공감되는 댓글은 제가 꼭 상단에 고정시켜 놓겠습니다. 매일 저녁 9시 모미지 업로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새로운 영상이 업로드 될 때마다 띠링띠링 알려주는 알람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내일 저녁 또 다른 사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내일 봬용.